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어제 출발을 했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현안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미 협상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이 중재자 또 촉진자 역할을 과연 이번에 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연히 많고요. 또 지난 6월 30일 판문점 3자 회동 이후에 꽉 막혀있던 북미 협상이 이달 들어서 갑자기 급진전되고 있고, 또 여기에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이란, 또 미국은 새로운 방법이란 이런 뉴 표현들을 꺼내놓으면서 이번에는 뭔가 결과물이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주장, 즉 평화 경제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떤 논의들이 나올지 주요 의제들 살펴보고요. 또 북미 협상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제 오른쪽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차관. 맞습니다. 왼쪽으로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나오셨고요.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은 리포트 없이 바로 질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얘기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새로운 방법, 뉴 메소드라는 게 과연 뭘까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한 해석을 좀 세 분한테 좀 들어보고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진전을 해 나가야지 우리 시청자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차관님부터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 2월까지 보면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 미국하고 북한이 현재 그 핵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시도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이제 좋지가 않다. 결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언가 이제 조그마한 진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합의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새로운 합의에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합의를 내려면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6월까지 서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제 내세웠던 그러한 이제 주장에 변화를 주자라는 게 이제 기본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말씀하신 김에 네. 과거 방식이라고 이게 말씀을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과거 방식이 뭔지 북한과 미국의 주장을 한번 차관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제 미국의 입장은 먼저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해야 된다. 완전한 폐기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까지 실질적인 비핵화가 되고 난 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이나 이제 제재 해제나 경제 지원이 되겠다라는 게 과거 방식이고, 그다음 이제 북한은 정반대로 이제 미국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자기들이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 먼저 여건이 되고 난 다음에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과거의 방식을 가지고는 서로 접점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접점을 찾으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미국도 새로운 접근을 하겠지만 북한도 새로운 접근을 해라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얘기를 뭐 스몰딜, 미국의 주장을 뭐 빅딜 이렇게 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김 차관님께서 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잘 해주셨고, 그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이 원장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이제 차관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제가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 을 이제 미국이 요구했는데 그 새로운 계산법은 사실은 과거의 접근법을 북한은 한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죠. 과거 오바마 때부터 20년간 접근법과 완전히 나는 달리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예전의 방식은 뭐냐면 이 미래의 핵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까지 또 가겠다라는 게 북한 핵이 미래 핵이라는 것이 이제 그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현재 핵이라는 건 이제 물질을 생산해내는 것. 과거 핵이라는 과거 핵이라는 건 이미 확보해놓은 핵 무기 이런 건데 사실은 과거 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절대로 아무도 협상조차 못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면은 미래 핵부터 안 건든다. 차라리
그 과거에 너네들 있는 것부터 들고 내놔라라고 시작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핵탄두 오크리지로 핵탄두 핵물질 내놓고 시작해라. 핵 비핵화는 너네들 완전히 그 땅에서 핵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컨셉을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죠. 그렇죠. 안 되면서 사실은 북한에서는 새로운 계산법을 내놔라. 그런데 새로운 계산법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새로운 계산법이지만 미국으로 봐서는 과거 계산법인 거죠. 오바마 때 했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미래 핵부터 시작해서 동결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방식, 북한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돌아오라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방식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고는 이번에 이제 사실 어제 밤에 꽤 고생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새로운 방법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도 이제 원문을 예. 찬찬히 봤습니다. 백악관에 다행히 그 꼼꼼히 다 원문이 있어서 봤는데요. 보니까는 그 인터뷰한 시간이 보면 27분 정도 되더라고요. 27분 중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한 1분 정도 돼요. 되게 짧군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 거의 중동 문제, 이란 문제, 아프간 문제 그게 사실 26분 이야기하고 한 두 센텐스 정도 이야기한 것이 1분 정도 이야기한 것이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뉴 메소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굳이 그렇게 그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북한 문제가 크게 기자들이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관심사에서 그 정도 비중이 낮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한테는 네, 맞는 굉장히 말씀입니다.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이게 2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미국 국민들의 관심사다라는 걸 일단 좀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국에 갈 때 북한 문제를 어느 정도 중시해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정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과가 없으면 그냥 그 카드 내려놓으면 오히려 낫지 그걸 굳이 크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정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새로운 이제 방법이라는 거 말하는 것이 보면 그 맥락이 어떻게 하면은 막 이제 이란 문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기자가 중간에 이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막 그러다가 군사 공격도 할 거냐 막 그러다가 그러니까는 막 그건 아직 생각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돈이 많이 든다 막 그러니까 볼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강성이었는데 좀 그 상황이 달라진 거냐 그러니까는 트럼프도 좀 발끈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볼턴의 이야기가 생각이 굉장히 좀 어렵고 그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게 새로운 방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맥락으로 보면 새로운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내용이 있게 컨텐츠가 있게 잘 간추려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말 같지는 않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게요.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파워풀한 그 어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을 또 곧바로 해요 또. 그러니까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아주 정제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이 잘 준비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냥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예, 표현은 새로운 뭐 뉴 메소드였지만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고 그러면 온갖 얘기 막 쏟아내는 거는 뉴는 아니네요. 그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의 어법이네요. 네. 자, 이 박사님께서는 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일단 그 뉴 메소드 하니까 마치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에 대응해서 그렇죠. 미국이 반응해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에서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보는 거는 그렇게 적당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맥락적인 이해를 보면은 네. 일단 그 볼턴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리비아 모델을 협상과 관련돼서 그런 말을 계속해서 상대방한테 리비아 모델을 마치 받아들이라는 식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지에 대한 모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렇죠. 표현이니까. 그런 말을 왜 그렇게 사전에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꾸짖는 듯한 그런 것이 사실상 맥락의 표현이 더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볼턴은 그걸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다. 제일 중요한 게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이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모호성의 입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나 앞에서 명확하게 볼턴의 원칙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나오니까 미국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만을 가진 거죠. 그 뒤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쓴 표현을 보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두고 보자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러게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 관련돼서 미국의 전략을 노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모호성 가운데서 북한이 오히려 미국과 협상을 이끌어가는 데서 얼마만큼 뭘 할지를 북한한테 갖고 나오라는 그런 걸 암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한 그런 스텝들이 리비아 모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죠. 너무 사실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볼턴에 대한 경질의 문제와 또 그 새로운 방법론과 관련된 비판을 하면서에 나온 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뉴 메소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계속해서 갖고 가면서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뒤에 이어서 나온 이제 말씀 아까 이인배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하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평화가 힘에 의한 평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파워풀한 어택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북한이냐, 이란이냐, 리비아, 이란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국가를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협상에 임박해서 뉴 메소드를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힘에 의한 예, 평화라는 부분 또 이번에 새롭게 그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된 그 보좌관 또 역시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 부분을 강조한 점을 네. 봤을 때 역시 이 힘이라는 부분을 여전히 옵션 중에 하나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종합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 미국이 말하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에 상응해서 미국이 일정 정도 협상에 응해주는 그러한 보다 탄력적인 방법을 갖고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저 말을 사실 조금 정치적으로 좀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서요. 네. 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에 한 열흘 사이에 3번을 하게 되는데 그 맥락을 보니까 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쭉 이제 기자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가 크게 기자들에게 많이 질문하지 않는데요. 보면 이란 문제, 아프간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볼턴 해임 문제를 쭉 이야기를 쭉 해요. 하고 나면 볼턴 해임 뭐 되냐 그러고 나면은 아프간 문제 협상 이야기가 중동 평화 아프간 협상 잘 될 것 같으냐 그렇게 이야기 나오면 뭐 그 얼버무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볼턴을 해임했다 그리고 확 논리적으로 확 건너뛰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리비아식 뭐 그 해법을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북한으로 협상이 어그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3번을 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게 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난번 아프간 평화 협상 때 탈레반하고 협상하는 것 때문에 미국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니까 국면 전환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논법을 바꾸고 있구나. 특히 이것이 리비아 해법에 대해서 본인이 뭐 좋다 나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그 전국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리비아부 해법 때문에 볼턴도 내보냈고 새로운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유사한 패턴으로 3번을 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그럴 수 있겠다. 진위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인 해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지금 뭐 새로 우리 김 차관님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부분에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이제 초기에 이야기했던 이제 최대한의 압박과 외교 이제 그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핵 문제의 경우도 완전한 비핵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러한 그 방법과 목표는 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소위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확실하게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시를 했고 거기에서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서 뭔가 좀 보다 더 획기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작년 6월, 금년 2월까지 이제 다뤄 봤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이 박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인 수요도 있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중동 문제도 어렵고 이 북한 문제까지 어그러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한 2-3번 한 걸로 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이제 다독거리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에 5월부터 7월, 8월까지 이어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이랑 발사차 발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뉴 메서드라고 하지만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 북한을 이제 엇박지르는 이거 가지고는 북한을 움직이기 어렵겠구나. 네. 그래서 네. 무언가 이제 변화를 내서 북한을 당겨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조금의 그런 유연성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뉴 메서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거죠. 기존의 입장대로 하지 말고 이제 당신들이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하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계속 보면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그 발목이 잡혔고 눈이 멀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이 이 새로운 방법, 트럼프에겐 새로운 방법에 심지어는 이제 전체 30분 가까이 되는 인터뷰에서의 이 어떤 비중이 얼마인지까지 저희가 세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 북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에서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총론을 새로운 방법이 과연 뭘 것이냐 총론을 좀 들어봤는데요. 아주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데는 세 분 말씀입니다. 공감이 좀 되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말을 끄집어낸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방법이라는 표현이 나온 그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몇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언급을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6일 날 스티브 비건 대북 특사가 미시건대에서 연설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비건 특사가 했던 얘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협상이 진전되면 양국이 대결로부터 불가역적 결별을 했다는 걸 선언하는 중대한 조치, 종전선언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건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고요. 그다음에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그 아이논 전 국무부 특보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했던 완전한 비핵화의 시한과 방식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는 이른바 빅딜을 이제 미국이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 즉 스몰 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용하는 어떤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뭐 여러 얘기가 또 있었겠습니다만 좀 눈에 띄는 얘기여서 이들의 얘기를 가지고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원장님부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아이논 특보, 그다음에 디트라니 차석 대표, 비건의 뭐 얘기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게 되면 저도 일정 부분 좀 일리가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선 이제 미국은 이제 통으로 이제 그야말로 일괄 타격이라고 해서 일괄 타격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너네들이 뭘 포기할 것인가 완전한 큰 그림을 내놔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뭘 할 것이 내 나라. 이것이 일괄 타결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행동을 맞춰라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북한은 그 큰 그림은 나중에 뭐 다 보게 될 테니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한 개 한 개씩 다 내놓겠다라는 것도 서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서로가 전혀 안 맞았죠. 그런 속에서 사실 이제 협상을 하려 그러면 협상이 깨지지 않고 어쨌든 이번에 정상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협상이 깨진다는 거는 이제 외교적인 해법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서로가 맞추려고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럼 조율을 해내는 거 이제 해내다 보니까 큰 그림에 대해서는 미국은 여전히 그에 대해 요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누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단계적인 말씀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단계적인 입장을 비건도 그런 이야기 좀 하죠. 사실은 옥스퍼드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 융통성 있는 접근법이 이제는 좀 필요할 때다라는 이야기 살짝 하거든요. 예, 뭐 동시 병행적 진전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면서 북한이 어디가 조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차이는 뭐냐면 북한은 최종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고 내놓겠다,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북한이고 미국은 최종적인 그림만 있으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일단은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달라요. 요것만 해결된다. 그리고 최종에 대한 것만 만약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자 너네들 정말 다 포기할 거지? 다 포기하는데 어떤 거 포기할 거지? 다 거기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면 아마 단계적으로 서로가 이거 실천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할 겁니다. 최종안이라는 건 비핵화 그렇죠. 로드맵을 완전히 말씀하시는 거죠. CVID죠.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 북한의 구두라도 있잖아요.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 실천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협상 전망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박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북한은
최종 비핵화의 모습을 계속해서 모성인 상태로 동시적 단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 맨 마지막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앞으로도 비핵화 협상에서 계속해서 우위의 입장을 갖고 협상을 해나가겠다라는 전략인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다. 너희 최종 이 도착 지점의 모습까지 다 보여주면 그다음에 동시적인 단계적으로 가는 거는 다 너희들 입장에 따라서 수용할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디트로니 같은 경우에도 로드맵 여기를 모양을 보여주는 거는 가능하다. 북한이. 아니요. 미국 입장에서 로드맵까지 합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렵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다 던지지 않더라도. 그렇죠. 다 던지지 않고 처음에 어디까지를 수행해야 되는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거를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정상회담 때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비건 같은 경우에도 종전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락사무소 설치는 이미 하노이 회담 때 이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미국이 가져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도 협상에서 주고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한 그렇죠. 얘기니까. 이미 하기로 했었는데 합의가 안 된 거였었죠. 그래서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스몰 딜과 관련돼서는 이 스몰 딜은 만약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 합의가 된다면 그 안에서 단계적으로 쪼개가지고 해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게 스몰 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몰 딜과 관련돼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스몰 딜과 빅 딜 사이에 중간 딜 정도를 하는 게 적당한 해법이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결국엔 말을 다시 바꾸자면 로드맵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초기 이행되는 거와 관련된 거기에 뭔가를 가시적인 거를 갖고 온다면 그 가시적인 게 이미 북한이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영변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변 플러스 알파여야 되는 거 그 알파를 뭘 줄 것인가에 대한 합의의 모습을 된다면 적절히 이제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그 뭐 중간 딜에는 일테면 지난번 2월에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러니까 영변을 내놨는데 미국은 그에 대해 상응 조치와 관련돼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뭐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중간 딜에는 뭔가 그러니까 일테면 북한이 그 쪼개서 뭐 요 정도까지 가면 미국이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뭐 일테면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드맵과 관련된 그러한 그 계획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스몰 D를 간다라 그래도 초기에 동결의 문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결 정도 해준다면 제재 일부 정도를 풀어줄 수 있는 용의는 있다라는 시그널은 계속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뭔가 이번에는 좀 뉴 메소드가 좀 뭔가 좀 뉴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문득 드는데 김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스몰 딜 그다음에 이제 빅 딜 뭐 중간 딜인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두 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뭐 실질적인 조치가 뭐 한 여러 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포괄적으로 일종의 이제 모든 대상이 일정한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언제까지 이제 폐기하겠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초기 조치로 이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체제 안전이라든지 제재 해제 같은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비핵화 관련돼서 비록 이제 갈 길은 멀지만 이제 의미 있는 조치를 어떤 걸 할 거냐라는 이제 그런 합의에 초점이 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빅딜이다, 그 다음에 스몰딜이다, 중간딜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포괄적인 딜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뭐 속도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 보면 미국이나 북한도 같은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6월달에 판문점에서 해동을 했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게 포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최선희 이제 외무성 제1부상도 이제 포괄적인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뭐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그런 이제 소위 일종의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낙관적이지만 이제 북한도 이제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예. 이게 아니고 그냥 영변 누가 보더라도 영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영변 하나만 가지고 과거의 방식대로 지금은 2단계는 영변만 이야기하고 예. 다음 단계 플러스 알파로 가는데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 합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초기 조치로 이제 할 가능성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예.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제 제재 안정과 그다음에 제재 일부 해제라는 그렇죠. 거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제 포괄적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북한이 그게 이제 동의해 오느냐. 즉 이제 이거 자체가 바로 지금부터 영변을 폐기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영변 플러스 알파 모든 게 다 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폐기를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면 NPT에 복귀를 하겠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핵 폐기 조약인가요, NPT?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은 그려지는 거죠. 이제 비록 진전이 없더라도 네. 이제 그런데 거기에 초기 조치로 조금씩 나가는 모습을 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내부적으로 벌써 작년에 무언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처럼 이제 내부적으로 막 선전을 했는데 지금 변한 게 없단 말이죠. 신년사에서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예. 이제 일부 제재가 해제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선전할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1년 동안 이제 무슨 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하노이 때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고 북한에서는 영변 이상은 안 된다. 이게 이제 계속 결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분위기가 그 전보다는 조금 진전돼 가는 느낌은 드는데, 그럼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영변 플러스 알파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때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그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를 걷어낼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북한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협상이 진전될 거고, 그래야지 트럼프 대통령도 그 강경한 워싱턴 조야에 이제 뭔가 면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영변 플러스 알파 부분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특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강선 같은 곳 최소 3곳으로 추정되는 비밀 핵시설에 대한 신고나 폐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많다. 일종의 이게 이제 알파가 될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알파를 요구했을 때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부터 먼저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알파에 해당되는 거는요. 결국에는 핵시설 신고 리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변 말고. 네네. 전반적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북한은 계속해서 전체에 대한 그림을 모호하게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그렇죠. 하는 예. 거죠.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순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시간이 지체가 된다 할지라도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와 북한이 내놓은 그런 신고 리스트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모습을 잡아낼 수 있고 그걸 갖고 북한의 추후 협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그 문서를 내밀었잖아요. 이 시설이 뭐냐 부분을 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 하노이 그러니까 때요. 네네. 이번에도 미국은 그 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하고 뭐 내놓을 수 있는 맥시멈이 모호한 용어로 동결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 동결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동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렇죠. 동결이냐라는 부분을 미 측에서는 실무협상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리스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미 북한이 2008년에도 우리가 핵동결 불능화를 가져갔을 때 신고 리스트 문제 갖고 육자회담이 깨졌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 본다면 그때 이미 북한이 다 준비를 해놨을 거라는 거죠. 핵신고와 관련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의 그렇게 시간이 많이 그러게요.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 플러스 알파와 관련돼서 미국이 특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방법의 하이라이트는 신고 리스트와 관련된 이거를 받았다. 예. 그럼 사실상 이게 있으면은 로드맵이 가능한 그렇죠. 거고, 예, 네, 예.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가는 거에 그렇죠.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예, 이 박사님은 영변의 핵시설 신고 리스트가 알파가 될 거다. 우리 이 원장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영변이 갖는, 제가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하고 따져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변이 갖는 북한의 핵 능력이 어느 정도의 비중인가 예. 보면 핵 물질, 핵 무기, 핵 생산 시설,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 핵 과학자 등등 다 포함했을 경우에 그 영변이 갖는 그
북한 핵역량은 전체 용량의 한 30% 맥시멈 한 30% 20% 정도가 될 거다라고 봐요. 그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니네요. 영변이 많죠. 차지하는 게. 예, 당연하죠. 예.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변을 폐기하는 것에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근데 왜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영변 얘가 갖는 의미가 뭔가라는 거죠.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나는 맥시멈 내놓을 수 있는 게 영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예.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큰 그림의 중간 정도의 영변 폐기가 있다 그러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변이 적당한 시기에 폐기할 텐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미국하고 이야기가 되고 나서 영변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흡족하게 받아들여 오케이 그렇다면은 그게 맞게끔 상한 조치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변이 갖는 영변이 길목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다르거든요. 막 생각이. 끄트머리에 영변이 있다고 북한은 말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이것이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영변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미국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다. 그런 입장에서는 그 이 박사님 말씀하신 단기적 조치에 대해서 그렇죠. 실천 차원에서는 예.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이 뭐 나름의 최종적인 로드맵을 낸다고 해서 미국이 그거를 또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차피 또 협상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서로 신뢰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김 차관님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핵 시설과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이제 물질 이런 이제 리스트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 자체가 이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제기가 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방어를 해서 이제 협상이 이제 그 결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이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구체화해서 예를 들어서 영변이라든지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그런데 그걸 포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협상의 의지만 있다면 이제 충분히 그걸 이제 뚫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전례가 뭐냐면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거든요. 9.19 공동성명에 보면 북한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핵 시설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경우는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이다. 예. 이게 existing 뭐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현재 핵. 예. 현존하는, 현재 존재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도 그렇고 그다음 미국도 그렇고 서로 그 속에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넘어서면 이제 충분히 가능도 한데 이제 문제는 이거인 거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비핵화 부분을 가급적 이제 좀 모호하게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서 체제 안전 보장과 그다음에 제재 부분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하려는 거고 반대로 미국은 이제 그 반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초기에는 실무를 하더라도 초기에는 뭐 이제 서로가 좀 어려울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야 이게 합의도 없이 끝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합의를 못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 기간 그리고 대선 이후나 이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양쪽이 다 야 이건 안 되겠네. 이제 그런 일종의 좀 상황에 대한 절박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생기면 이게 뭐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해서 이 정도는 합의하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조금 전에 말씀 이제 드린 대로 이제 핵 물질, 핵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종의 이제 모호한 표현으로 할 수도 있고 제재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최종적인 로드맵을 북한이 내는데도 그걸 미국이 뭐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갖고 접근한다면 어차피 협상이 그렇죠. 큰 진전을 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세 분 다 예. 공통된 말씀이시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미국이 지난번에 하노이 때 했던 것처럼 너네 또 뭐 있잖아라고 하는 미국이 갖고 있는 리스트를 실무협상에서 그러니까 오픈하지는 않고 자기네들 실무협상에서 꺼내놓고 너네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고 북측이 그거에 대해서 아 그거는 이거라고 뭔가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정도가 되면서 신뢰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없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좀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저는 북한의 고민이 이럴 거라는 생각이 좀 해봤어요. 뭐냐면 실무의 접촉을 왜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이 가진 핵 능력에 대한 핵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이제 미국이 요구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내놓게 되겠죠. 북한이 그렇죠. 내놓게 되는데 예. 북한의 고민은 무슨 고민을 할 거냐 하면 미국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아, 그렇죠.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시설이 어딘가를 몰라요.
그래서 하노이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놀랐던 상황 것처럼. 속에서 야 이게 다다고 내놓았을 때 다 내놓고 싶진 않을 텐데 다다고 내놓는 80% 정도 뭐 하여튼 내놓는데 야 이거 말고 다른 것 있잖아라고 증거를 들여대면은 그 협상은 그 신뢰 처음에 조치부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협상이 안 돼. 그러면은 얘네들이 뭘 알고 있는지 얘네들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거는 협상이 되려고는 100% 다 내놓으면은 가장 좋겠지만 그래 놓기는 너무 발가벗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속에서 아직은. 다 내놓기도 어려울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그럼 야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내놓을 거냐. 괜히 잘못 내놨다가 그 거짓말했다고 이야기 나오면은 이거 진짜 다 그 협상이 저기 어려워질 텐데.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겠다. 이게 어쩌면은 이 실무 협상의 가장 어려운 이 심리적인 그 장벽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라든가 또는 워싱턴 조야에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거를 북한에다가 야 이 정도는 니네가 내놓으면은 이제 먹힐 것 같다.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김 차관님은 현실성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저는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북 핵 문제를 만든 주체가 그런 정말 솔직하게 밝혀야만 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도 그 최고 지도자들이 비핵화한다 그랬지만 결국 이제 원심 분리기가 그 애들 노는 놀이터 밑에서 이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북한이 이제 숨기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아마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말은 이제 CVID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만 그거 자체가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현존하는 이제 핵 위협부터 제거하고 이제 그런 그 잠재적인 그런 그 미래의 핵을 이제 점차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분적으로는 이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렇죠. 대놓고는 그러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뭐 제가 이제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대선 일정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려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모로 지금 외교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선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부정적 영향이니까 이것만큼은 그래도 좀 해보고 싶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계속하는 게 자기들 뭐 어떻게 보면 그 지난 정부하고 차별화한 하나의 성과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김정은이 소위 그 럭비공처럼 이제 티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정상회담 해주고 뭐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했던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즉 이제 핵 문제 관련해서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특정 시설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폐기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포괄적 합의를 하는 그러니까 큰 이제 지붕을 씌우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제 진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세 분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들었고요. 사실 이제 북한 쪽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지금 북한에 계속된 불만은 우리는 심지어 이제 영변까지 내놨는데 너네는 우리한테 준 게 뭐냐, 미국은 우리한테 상응 조치로서 내놓은 게 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 때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종전선언 문제 뭐 언급은 됐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뭐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약속한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럼 상응 조치와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를 미국이 내놔야 조치를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야 북한이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응 조치 관련돼서는 이 박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이 상응 조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의 실무협상팀에 이제 그 김명길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순회 대사가 이제 북측 수석 대표가 됐는데 이 김명길이 투입이 됐다라는 효과가 앞으로 향후 실무 협상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어볼 필요가 먼저 그 있을 얘기를 것 할까요? 같아요. 네네. 임배 그 박사님 원장님께서도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실무 협상팀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그 멤버들을 보면 실무그룹 멤버와 그때 미국이 하노이 회담 때 했던 그 실무협상팀의 구성 멤버들을 보면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비핵화와 관련,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언제요? 하노이 때. 회담 하노이 실무협상 때. 때요. 그러나 반면에 미국에서의 그 실무협상팀에 관련돼서는 그런 대북 제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법무 관련 팀들까지 다 포함이 될 만큼 실무협상 멤버들이 빵빵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김명길 그 대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그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요 멤버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강석주, 김계관, 그다음에 김명길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의 그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통이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1차 북핵 위기 때 그 실무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 북핵 위기 때도 이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 육자회담에서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심지어 2000년에 조명록 그 부위원장이 미국의 클린턴을 만나러 갔을 때 그랬었죠. 그때도 같이 배석을 했을 만큼 어떻게 보자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보상의 문제와 관련된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한 번씩 봤던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협상 팀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도 실무적인 경험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김명길의 그 앞으로의 그 북측 수석 대표가 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이 로드맵에 있어서의 북한이 뭐를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전과는 그 최선희 이영호 팀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핵능력과 관련된 그런 정보도 훨씬 더 김명길 같은 경우가 더 많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뭐를 조금 더 주고 뭐를 조금 덜 주고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세밀한 조율을 이 양반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많고 또 그거와 관련돼서도 이번에 이거 협상과 관련돼서도 대부분 다 외무성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이랑 이게 구성된 팀만 보더라도 그럼 이 외무성이 지난 1차 핵 위기처럼 TF팀을 만들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 북한이 영변을 이렇게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와 관련돼서 뭐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를 요구해야 될 것인지 심지어 1차 그 핵 위기 때 경수로를 받기 위해서 이거와 관련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그 팀들까지도 동원을 시켜서 그때 다 논의를 해요. 그러고 나서 뭐를 얼마 정도를 받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협상 전략으로 짰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 본다면 그때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의 협상 과정에서의 주고받는 거와 관련된 그런 거를 보다 더 잘 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전 실무팀보다 좀 더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응 조치로 이 정도는 받아내야지 내가 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갔을 때 이 정도는 진전할 때 이거를 김명일 대사라는 사람이 그 북한에서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가 이제 우리가 또 그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의 이 김명길 대사라는 이 사람을 독립변수로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김명길을 누가 추천을 했느냐. 결국에는 또 최선희와 그 이용호가 또 추천을 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용호, 최선희는 실질적으로 그 전에서는 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외교관들은 아니었죠. 그건 왜 이 사람들이 그럼 지금 이렇게 투입이 됐느냐? 그거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성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협상과 관련돼서 뭐를 얻어낼 건지에 대한 그 부담감을 어떻게 보면은 김명길한테 부과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한테서 뭘 얻어낼 수 있느냐 북한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 김 차관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제 김명길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상응 조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길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차 북핵 위기 때부터 계속 관여해 왔던 그런 이제 외교관이고 특히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94년 제네바 합의, 그다음에 2002년 켈리부터 해서 쭉 해왔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대북 경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주로 나왔던 사람이 이제 김명길 대사고,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북 경술 사업할 때 협상을 해서 이제 만나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명길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뭐 당성이 있으니까 외교관이 됐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느낌은 이 사람은 좀 뭔가 이제 그 좀 이해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과 이해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융통성이 좀 있군요. 유연성이. 융통성보다도 이해력이 있다는 이해력이 거죠. 이게 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이걸 이제 본인의 그런 기존 고정관념에 의해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뭔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나 이제 북한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김명길 대사가 했던 게 제네바 합의도 그렇고 이제 2005년 9.19 공동성명도 그렇고 이게 소위 포괄적으로 협상에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을 이제 많이 아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요구할 때도 과거의 그런 쭉 그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야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 이제 다소간의 긍정적 요인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이 이제 미국한테 요구하는 상응 조치는 뭘까라는 걸 할 때 우선 이제 북한이 이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어떻게 볼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넓혀서. 그러니까 즉 이제 남북 관계에서 이미 한 걸 가지고 그걸 이제 북미 관계에서 이제 성과로 내세우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9월 9.19 저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문을 이미 북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북미 회담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합의했던 남북 간에 합의했던 사항을 가지고 북미 회담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북한 내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상응 조치는 남북 간에 이제 합의됐던 그 사항을 벗어나는 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체제 안전 보장에서는 이제 종전선언과 남북 그 미북 간의 연락사무소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재 해제고 남북 경협인데 그렇죠. 일부 이제 생각한 대로 남북 경협 카드만 가지고 될까? 그거는 이제 뭐 북한이 마지못해 안 된다 그러면 뭐 그 양해하는 쪽으로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초기에는 남북 경협은 이미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이니까 그는 미국이 그는 내세울 카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그 제재 해제 그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이제 뭐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다 끝내야 되는 이제 북한의 해외 송출 그 인력의 그런 그 제한을 이제 푸는 문제 이런 부분에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북한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역으로 그래 그걸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이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더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조금 무게를 두면은 말씀하신 대로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뭐 개성공단, 금강산관 재개 사실 이거는 새로운 거는 아닌 아니죠. 거는 분명하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김청환님 말씀이 되게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상황 조치에 대한 요구안이 나오지 않겠냐 말씀이고 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상황 조치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이제 이도훈 교섭본부장이 이제 워싱턴을 가면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면은 북한에서는 아니고 미국하고 한국 간에 지금 그 카드를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체제 보장 쪽에 이제 이도훈 그 국장 이야기 대사 이야기는 체제 보장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 경제 제재 해제 쪽이 아니라 보다는 그 이제 북한이 말하는 이제 제도 안전 안전이죠. 분야죠. 제도 안전 분야에 좀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이야기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저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마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박사님도 말씀하신 그쪽 부분이 강할 것 같다. 결국은 지금 이미 많이 진전돼 있고 많이 협상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북한도 일단 경제 제재 쪽보다는 이게 제도 안전 쪽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가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게 뭐 앞서 김 차관도 말씀하셨처럼 그 종전 선언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따라붙어서 뭐 그 전략 자산들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 그 한미 연합 훈련 영구 중단 문제, 그 보태가지고 이 뭐 주한 미군의 축소 내지는 역할 변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종전 선언하게 되면 역할 변경 문제도 나올 걱정이 좀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서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갔다 오고 나서 네. 북한에다가 이제 뭐 100만 톤 정도 옥수수하고 쌀하고 주기로 했고 또 그거 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관광객들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많이 간다고 그러더군요. 네,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예. 그게 연간에 거의 7억 불 정도 된다 그래요. 7억 불 같으면 개성공단에서 1년에 1억 불 정도 됐거든요. 1,000억 원, 1억 불 정도 벌었거든요. 개성공단에서 7억 불 정도가 그 정도 큰 규모입니다. 그 정도가 그거는 그 관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고 그 이익으로는 한 20% 남거든요. 많이 남아야죠. 네. 그런데 관광은 사람이 와서 쓰고 가요. 100% 캐시가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금방 이게 수혈이 되는 아. 피 같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벌써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면 당분간 체제 보장 쪽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조금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완전히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예. 전략 중에 하나인 그 문제를 가닥 짚고 싶어하는 것이 이번에 중요한 협상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과 함께 그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그 말씀대로라면은 왠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그 주창하고 있는 평화경제 관련돼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항 재개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니즈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 조금 우려도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요. 뭐 어쨌든 키는 북한이 주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5분 남았거든요. 지금 이제 각자 이제 북미 신무협상 사실은 이달 하순경이라고 얘기했지 지금 날짜가 잡힌 게 아직 아니죠. 그래서 북미 신무협상 재개와 관련돼서 전망을 한 말씀 딱 듣고 오늘 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완부터 먼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은 참 어려운데 이제 제 판단에는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비록 이제 중국이 지원을 해주지만 뭐 그게 좀 기대에 차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제재를 풀어야만 지금 본인이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뭐 삼지연이라든지 뭐 원산 이런 이제 소위 경제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 또 5개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길이다 그랬는데 내년에가 새로운 길은 결국은 뭐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서 하는 것 아니면 옛날처럼 고난의 행군인데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발목이 잡힌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올해 해서 미국과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타협을 해서 이제 제재의 일부 해제를 이제 해서 이제 내년을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 트럼프 정부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새로운 정부 하겠다라는 심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미국도 대선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큰 결과는 가져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뒤로는 가지 않고 앞으로 조금의 진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희망 섞인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우리 이 박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저도 하노이 회담을 한번 결렬했다라는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뭔가 결과를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도 그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내용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그 보상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난번에는 제재 해제에 방점을 두면서 결국에 그때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체제 보장과 관련된 뭔가를 끌어내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북한이 세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제재 해제 부분을 풀고자 하는 그러한 전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굉장히 지금 제도 안전의 문제를 강하게 어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역설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제도 안전이라는 게 제도 안전이라는 거는 경제 제재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지금 앞에 가시적으로 내놓고 있는 전술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재 해제라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줘야 북중 관계가 지난번에 굉장히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만나고 한 점도 결국에는 중국이 요구하는 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너희가 제재 해제 문제를 풀면은 중국은 엄청나게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5개년 전략평가
도약과 올해로 끝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그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시할 뭔가가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실무 협상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고자 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를 압박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제재 해제 문제를 반드시 일부라도 풀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고 이 제재 해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제도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너무 북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전술에 대응을 해서 우리가 제도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어디까지를 그렇죠.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 우리 이 원장님 마지막으로. 네. 사실 이 박사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요구하고 미국으로도 받으려고 하는 안전 보장이 경제 제재 해제를 깨는 중요한 도구라고 저도 100% 공감하는 바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번에 실무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뉴욕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조금 한 박자를 조금 늦추시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이 동맹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국 협상에서 그 진도가 나가게 되면 한미 동맹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남북 관계 때문에 너무 많이 평화 경제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정말 크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이라는 가장 큰 우리 안전의 토대가 되는 부분이 조금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한 박자 늦춰서 이번에 좀 하시고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조율하고 오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뭐 마침 저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이번에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다고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했다고 하네요. 아마 우리 이 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 아마 또 청와대에서도 뭐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좀 됩니다. 예, 협상 전망에 대해서 또 이제 섣불리 기대감이 또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630 그 판문점 3자 회동 이후 꽉 막혀 있던 이 북미 협상이 어떤 열린다는 것만 해도 거기에 무게를 둬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은 이번 회담은 어차피 계속 협상은 시작이 될 테니까요. 진행이 될 테니까요. 자, 오늘 김명석 차관님, 이인배 원장님, 이효령 박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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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구속이 돼 있죠.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해외에 도피해있는 동안 조국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실제라면 오촌 조카와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는 조 장관의 말과도 어긋나는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수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최순의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해외 도피 중이던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온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당시 일부 통화가 녹음됐는데 이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코링크 PE 관계자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될까 걱정하자 조 씨는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코링크 PE 대표 이모 씨 정도만 증인으로 채택되고 당신은 채택되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문회 전인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오해를 살까 봐 조카와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와 연락한 적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링크 PE가 검찰 압수수색 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처남 등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 코링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와 처남 정모 씨 관련 서류를 지우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다면서 삭제해야 할 자료가 너무 광범위해 모두 삭제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자료 삭제 지시를 누가 했는지, 남아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정 교수 남매가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최순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예. 이 얘기도 그렇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새로 나온 얘기들 보면은 조 장관 자택 PC에서 조 장관의 딸과 당국대 일저자 논문 책임 교수였죠. 그 당국대 장 교수의 아들의 인턴 증명서 나왔다는 보도도 좀 나오고 하여간 뭐 피의 사실 공표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얘기들이 조 장관 이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나오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원래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장관 예측이 FE. 했었는데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은 아마 내일까지 출두하라고 했고 안 하면은 아마 이제 강제 소환하거나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를 해서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라고는 했군요. 네,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거부를 한 거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제 분수령이 될 줄 알았는데 예.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자택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조 장관을 향한 이제 어떤 막다른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 장관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이제 그 서울대 그 인권법 센터에서 인턴 했다는 거를 이제 셀프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저기 드러나고 있고 또 청문회 과정이나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과 다른 지금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그 조 장관의 직접적인 관계 여부를 캐는데 더 주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게요. 조정 관련돼서는 저희가 또 새로운 내용들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좀 저희가 이 이슈 따라잡기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정치권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그동안에 사실 우리 평론가님도 뭔가 좀 자꾸 좀 영향가 있는 얘기도 해야 되는 너무 이제 그 대여 투쟁에 조국 이슈에만 매몰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주말에 민부론이라는 나름의 이제 경제 어떤 그런 뭐 대책을 내놨더군요. 그러니까 국부론에서 뭐 마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이름을 땄다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민부론 얘기를 좀 살펴보니까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 등등등 이런 목표인데 왠지 그냥 MB 정부 때 747 얘기하고 자꾸 이제 연상도 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전망한다는 게 너무 좀 약간 좀 선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삭발 카드로 당장의 위기는 조금 모면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강경투쟁, 장외투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또 시기적으로 사실은 내년 총선을 맞아가지고 정책을 제시할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당의 2030 경제대위원회 전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준비를 해왔던 터예요. 그래서 지금 발표가 아마 두세 차례 늦춰져서 이제 마침 어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현 정부의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제 경기 상황 아니겠어요? 경제 정책 문제. 지금 이제 체감되는 이제 성적도 없고 또 사실 경제 이 지표상 모든 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 맞서서 이제 내년 총선 전략을 경기 문제, 경제 정책 문제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이제 계획에 쓴 것 같고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낸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이상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면은 문제점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경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이제 찬반, 공방을 주고받는 건 오히려 건설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 당에서 발표한 건데 특히 이제 관료 중심 내지는 경제학자들 중심의 의원들이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제 발표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구체적인 안을 좀 더 만들어 나가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이 이상적인 정책이지만 현실에서 그래도 좀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를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일단은 국민 신뢰예요. 근데 한국당이 과연 이런 스탠스로 신뢰를 얻어서 이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이제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냈다 하는 거에 멈춰서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걸로 생생돼서는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이 성공하려면 사실 또 정치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국민 소통 잘해야 되고 아까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관계 그리고 조건과 여건에 맞는 이 정치적인 플레이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정치하게 그야말로 정밀하게. 사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여건이나 조건에 맞춰서 상황 판단이 미스한 부분이 좀 있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술적인 문제 부분에서 사실 오류들이 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치를 잘해야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마스터 플랜을 냈고 구체적으로는 자꾸 이제 개발을 하고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열린 상황에서 토론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본인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니 어차피 대선에 나가게 될 때
결국 이제 대선 공약을 네. 상당히 촘촘하게 만들어야 될 거가 사실 뻔하니까 어차피 보면 지금 그 작업을 시작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걸 테고요. 근데 지금 얘기한 뭐 2030년 그러니까 불과 11년 남은 건데 5만 달러 중산층 70% 등등등 이런 부분들 민간 주도 성장 등등등 그다음에 시장 중심 뭐 어떤 근로 시장, 노동 시장 등등등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연 얼마나 이제 현재 경쟁 상황과 좀 결부지어 봤을 때 현실성 있느냐 여부는 진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사실은 이제 10%의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를 유독 또 강조하는 게 또 지금 한국당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대기업, 공기업 중심의 그 귀족 노조하고는 반대로 그 90%의 그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그 노동신장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했을 때 이제 노조의 반발이나 이런 게 뻔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풀어가는 방식이 강대강 대치였단 예.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그런 걸 풀 거냐 구체적으로 그런 과제가 없어서 못 푼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실 또 이 지금 이 한국당에서 이 내놓는 프레임 자체가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근데 집행하는 세력의 어떤 신뢰 문제와 어떤 그 도덕적 권위 문제가 많이 이제 예. 내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그 귀족 노조한테 또 희생을 또 요구를 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도 좀 황 대표 얘기했던 이 민부론 내용을 좀 쭉 봤습니다만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좋죠. 높일 수 있으면 높이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는 높이고 싶어도 못 높이고 그다음에 노조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 안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돼 가지고 나가면 가서 그 양반들 어떻게 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좀 뭐 대책은 또 없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더 다듬어야 되고 무조건 현 정부에 반대되는 시장 중심, 시장 우선하는 정책으로만 가도 안 되는 거고 시장과 정부의 또 밸런스와 균형 이런 것도 필요하고 얼마나 적시에 또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적대적으로만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손을 만지고 좀 유연한 어떤 집행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한 문제 또 불평등 문제 이런 문제, 양극화 문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네,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도 사실은 별로 안 보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네.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뭐 여당 얘기를 그래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당 얘기를 간단히 하면 MB 박근혜 정책 재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그냥 재탕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않고 꼼꼼하게 차라리 아예 이거는 이거고 이건 저거고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지금 조국 정국을 벗어나면 이런 게 이제 쟁점이 돼서 그렇죠. 하나하나 이게 그렇죠. 우리 당의 정책과 상대 당의 정책이 어느 게 더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고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이제 판가름하게 하는 어떤 장이 이제 펼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너무 그 조국 정국 때문에 정치 쟁점화돼서 이걸 지금 못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빨리 좀 해결을 하고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검찰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결과 나오면 어차피 예를 들어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민주당도 주말 사이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교신 교수가 결국 구속이 되거나 정교신 교수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나온다는 걸 보면 뭔가 좀 이제는 좀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제 분분한 게 의견이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할 때 본인이 책임질 위법 사항이 없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니다 부인이 구속되면 이건 더 이상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측이 있는 것 같고 주로 예. 이제 비문 세력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총선 관련된 얘기를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이제 꾸준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공천 아무래도 이게 제일 관심사니까. 민주당은 이제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대로 이제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참 의원들은 조금 불출마 분위기 쪽인 게 지금 역력한데 자유한국당은 반대더군요. 김무성, 김정은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지금 대거 이번 내년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오늘 뭐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가뜩이나 지금 한국당이 네. 뭐 내외 내후 위한 상황인데 지금 리더십의 구심점도 없고 그러니까요. 또 조국 정국의 반사 이득도 취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진 의원들의 이런 총선 얘기가 자꾸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불출마를 번복해서 이제 출마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 또한 이제 당의 신뢰도와 당이 이제 다시 환골탈퇴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반하는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중진 의원들이 스스로 이제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거고, 이게 지금 구심점이 없고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선점을 해서 내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어떤 이런 분열 구조 속에서 어디든지 가서 내가 공천만 받으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회포차? 이런 어떤 이런 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수 통합이라는 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보수가 분열돼서 이제 그러니까요. 내년 총선을 치를 수도 있겠다 하면은 어느 당이든 나가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이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건데 예. 당으로서는 이제 보수 진영으로서는 국민들의 어떤 기대를 반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김무성 의원만 해도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지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아니긴 합니다. 만약 근데 불출마 선언 번복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정말 나왔을 때 국민들이 과연 찍어줄까요? 역풍이 불 수 그 있고 생각도 좀 지금 드는군요. 한국당에 대해서 워낙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당을 생각해서 본인의 어떤 자리를 내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희생과 헌신 요구하는 게 그건데 그거에 아무도 부응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요즘 같은 때가 이제 말씀하신 희생과 헌신, 백의종군 이런 네, 것들이 네, 보여져야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권이 뭔가 그래도 조금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렇죠. 돌파하려고 좀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당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이 나경원 의원과 홍준표 의원 간의 이 설전이 이게 계속되네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주말에 문 대통령하고 나하고 이 모두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의원이 아는 걸 다 내놔라 하여간 또 이렇게 또 한마디 자녀의 그 원장 출산 문제를 그냥 좀 해라. 근데 일단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자녀 문제 논란은 어떤 조국 정국의 어떤 역풍으로서 불거지는 그렇죠. 거 시작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부산에서 한 발언과 서울에서 한 발언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또 부산 가서는 이제 아들을 부산에서 낳았다고 했고 예. 서울에서는 또 이제 서울에서 낳았다고 했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대응에 약간 이제 그 촘촘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아들의 그 원정 출산 논란은 조국 장관 후보자의 문제하고 사안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럼요. 예.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인데, 어쨌거나 그래도 공인으로서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는 게 좋은 모습이고, 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분명하게 해소시키는 게 좋거든요. 여야 대치 국면에서도. 예. 그런 상황에서 또 홍준표 대표가 그거에 어떤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촉구한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약한 고를 계속 치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런 이제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답변 자체가 자꾸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현실은 또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떤 근거를 갖고 제시해줘서 해소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 조국 정국에서 이제 새겨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상대를 비판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나한테는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성의 재고, 진실된 도덕성의 재고를 이 조국 정국에서 내가 새겨야지, 남만 비판하고 내가 여기서 끝낸다? 이거를 정치적 쟁점화해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 자, 여기서 멈춰서는 보수 정권이 신뢰를 얻기는 힘들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건드렸으면 건드렸다고 할 수 있고, 내부 이렇게 총질이면 총질하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한테는 그것이 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도 더 이상의 어떤 내로남불의 어떤 그런 걸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자기 되새김질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조국 정국에서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젊은 층들이 정말로 조 장관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부분들, 그게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말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나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식의. 정치인들에서는 그런 면에서 참 언행에 정말 참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의와 공정 이런 거 가치는 문재인 정부만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가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인들은 언행이 일치돼야 되는 거고. 네?
조국 정부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 예.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에 앞서서 우리 정부는 남북이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미국이 받아들여서 평양에 연락사무 설치와 같은 이런 상 조치를 내놓게 되면 이제 그때 한국은 이 남측은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그냥 없던 일이 됐죠. 그 이후에 북한이 상당히 이제 남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난 또 굉장히 감정적인 이런 반응들을 끌어내면서 지금 그 이후에 상당히 남북 관계가 좀 경색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군사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죠.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이런 것들 모두 대부분 그렇습니다. 북미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협상이 이번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 관광 같은 이런 부분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섣불리 큰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주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설은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